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고성국입니다. 올해 의대 증원 이후 첫 수능이 치러졌습니다. 이제부터 수험생들의 눈치작전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벌써 여러 가지 논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 현안들에 대해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장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결과를 두고 여야 신경전이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 추가 녹취 내용에 대한 파장도 이어지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당원 게시판 논란도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강대강 토론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강대강 토론을 위해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출연하십니다. 11월 20일 수요일 전격시사 출발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전격시사 유튜브 실시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 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입니다. 콩어플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 정치경제사회문화 각종 명품 컨텐츠가 여러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좋은 댓글로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뉴스 브리핑입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입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제 딱 1000일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에이테크스 6발로 러시아 서부 국경지대에 있는 군사시설을 공격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6발 중 5발을 격추했고 한 발에도 손상을 입혔다고 발표했고요. 우크라이나는 성공적인 공습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격의 성패를 떠나 이번 공격이 가져올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교롭게도 러시아는 어제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에 쓸 수 있게 된 것에 대응해서 핵 교리를 개정했습니다.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는 비핵보유국에도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인데요. 핵보유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핵 대응을 할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미국에 이어 영국도 프랑스와 함께 개발한 미사일인 스톰 섀도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공격에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가 서방이 지원한 재래식 미사일을 사용하더라도 핵 대응이 뒤따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1000일간 계속된 전쟁으로 사망한 민간인만 12,000명이 넘고 부상자는 26,000명을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양국의 충돌이 앞으로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속한 종전을 공언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 양국의 휴전 협상을 강요할 게 확실시 되다 보니 그때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그전까지 치열하게 싸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음 정치권 소식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어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검찰은 이 대표 가족이 경기도 예산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며 어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6번째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부터 3년 동안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봤는데 이 과정에서 경기도 공무원들이 다수 동원돼 조직적으로 예산을 유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0년 성남시장 선거 캠프 때부터 수행을 맡겼던 배모 씨를 공무원으로 채용한 뒤 사모님 팀 팀장 역할을 맡겼고 이 배 씨의 지휘 아래 갖가지 예산 유용이 이루어졌다고 봤습니다. 사모님 팀은 이 대표 부부가 요청한 음식 889만 원어치와 이 대표 집안 제사에 사용할 제사용품 2,800만 원어치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고 또 경기도가 6,500만 원 정도로 구입한 제네시스 차량을 이 대표 자택에 세워두고 임기 내내 자가용처럼 전용했다고 검찰은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와 함께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정모 씨와 수행이었던 배모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에 대해선 지금 같은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야당 대표가 죽을 때까지 수사하고 기소하겠다는 것이라며 억지 춘향식이고 비열한 정치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공직자로서 기본조차 갖추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며 민주당은 그만 방탄의 굴레에서 벗어나 민생 국회를 위한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문제는 잠시 후 강대강 토론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미국 내에 우리 한국인 불법 체류자도 13만여 명 정도 된다고 그러죠? 네, 트럼프 당선인의 불법 체류자 추방 정책에 우리 교민 중 일부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민간 싱크탱크인 이민연구센터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미국 내 한국인 불법 체류자는 13만 명 가량인데 이들은 합법적인 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왔다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남아있거나 제3국을 통해 불법 입국한 사람들의 숫자가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미국의 한 보수단체 대표가 며칠 전에 트럼프 정부가 불법 체류자 추방에 군을 동원할 수 있다는 글을 SNS에 썼는데요. 어제 새벽에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사실이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네. 또 국경 문제를 총괄할 국경 차르로 임명된 톰 호먼은 어제 폭스뉴스에 출연해서 내년 1월 20일 취임식 당일에 체포작전을 실행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는 이미 계획을 짜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이 불법 체류자 추방에 군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불법 이민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을 건설하는 데 군 예산을 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 명태균 씨 구속 이후 두 번째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군요. 네, 명태균 씨는 구속 당일인 지난 15일에 이어 어제 두 번째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명 씨 변호인은 명 씨가 공천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한 강혜경 씨 주장에 대해 이를 깰 증거를 모으고 있다며 반박에 나설 거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제기된 명 씨의 공천 개입과 여론 조작 의혹과 함께 창원 국가산단 선정 과정에 명 씨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특히 산단과 관련된 창원시의 대비 자료, 즉 비공개 자료가 명 씨에게 흘러간 경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명 씨는 구속 전 조사에서 자신이 산단 제안자라서 창원시 공무원들이 대비 자료를 보여준 적이 있고 보고 나서 바로 폐기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해당 대비 자료가 당시 김영선 의원실 단체 대방에 공유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명 씨와 주변 인물들이 국가 산단 정보를 미리 알고 사익을 챙겼을 경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까지를 운영하는 서울 지하철 노조 오늘부터 단체 행동에 돌입하는군요. 네,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는 어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준법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준법투쟁은 쉬는 시간과 정차 시간을 칼같이 지키며 일하는 걸 말합니다. 이게 잘 보장되지 않던 출퇴근 시간대에 이제는 쉬어가면서 일하겠다는 건데요. 이로 인해 열차 운행이 일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측을 조금씩 압박하다가 다음 달 6일부터는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서울교통공사에는 3개 노조가 있는데 민주노총 산하인 제1노조가 이번에 총파업을 결정한 데 이어서 한국노총 산하인 2노조와 MG노조로 불리는 3노조도 현재 쟁의행위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들은 직원을 더 뽑아서 2인 1조로 일할 수 있는 근무체제를 도입하고 임금을 더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도권 전철 일부 구간을 운영하고 있는 철도노조가 지난 월요일부터 준법투쟁을 시작했고 여기도 다음 달 5일부터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지하철 노조까지 이제 가세를 하면서 수도권 교통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기혼 여성 가운데 아이를 키우며 일을 하는 워킹맘 비중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게 나타났군요. 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기혼 여성의 고용 현황을 보면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기혼 여성 고용률이 62.4%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기혼 여성 가운데 15세에서 54세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최근 매년 이 수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연령별로 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고용률이 높아졌는데요. 50대 여성의 고용률은 68.6%였고 연령대에 비례 점차 낮아지다가 30대 초반에선 56.3%를 기록했습니다. 자녀가 학령기 연령이 되고 고학년이 될수록 사교육비 부담이 커져 직장을 찾는 여성이 많아진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는 특히 물가가 치솟으며 가계 부담이 커진 영향이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경력 단절 여성이 줄긴 했지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의 경우 3명 중 1명꼴로 원래 하던 일을 그만둘 정도로 임신 출산과 육아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아침도 손이 시린 날씨입니다. 어제 아침보다는 기온이 1에서 크게는 10도가량 올랐지만 그래도 내륙을 중심으로 0도 안팎의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철원과 제천 영하 2.6도, 장수 영하 1.5도, 파주는 영하 0.4도, 서울과 대구는 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12도, 전주와 대구 13도, 부산과 강릉은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만큼 체온 조절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오르면서 아침 추위도 한결 덜하겠는데요.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6도, 낮에는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큰 추위 걱정 없겠습니다. 오늘은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후까지 제주도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밤에는 인천과 경기 서해안에 비가 시작돼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인천과 경기 남부, 강원 영서 남부와 충청 북부에도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양이 많지 않겠습니다. 이후 주말까지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토요일에 강원 영동에만 눈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3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조한일이었고요. 이어서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의 서휘영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출근 차량들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지체 서행하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도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고 한강대교에서도 속도 내려갑니다. 동부간선로 성수 쪽 창동교부터 쭉 이동량이 많습니다. 분당수서로 도심 쪽도 복정부터 차간거리 쭉 좁혀집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향 수암터널 4차로에 추돌 사고 나서 처리 중이고요. 장수에서 중동까지는 속도가 더디고 반대 방향은 계양에서 송내, 장수에서 안현번기점까지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기흥에서 죽전 사이 이동량이 많은데요. 그 사이 죽전 부근 4차로에는 고장난 버스가 서 있어서 혼잡을 더합니다. 시구간 들어와서는 금토에서 반포까지 밀리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순산터널에서 비봉 사이 가다서다 반복되고 평택 시흥고속도로 평택 쪽도 남한산 분기점에서 속도 내려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지난주 수능이 치러졌습니다. 의대 정원을 증원한 이후 치러진 첫 번째 수능입니다. 네, 졸업생 응시자가 21년 만에 급증하면서 의대 쏠림 현상에 대한 대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연세대 논술 유출 논란도 후폭풍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러 가지 이슈들을 포함하고 있는 교육 현안들에 대해서 이주호 사회부 정리 겸 교육부 장관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관님 저 취임 이제 2주년이 지났습니까? 네, 2년 지났습니다. 네. 언론에서 보니까 뭐 최장수 장관 중에 한 분으로 이렇게 거론이 되던데 어떠십니까? 돌아보시면은요? 네,
지난 2년 동안 이제 그 교육개혁에 뭐 뿌리를 내리는 작업들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개혁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 성과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네. 뭐 아쉽거나 안타까운 점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교육개혁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네. 말씀 중에 예, 그 성과도 있고 아쉬움도 있다 그러셨는데요. 네네네. 어떤 점을 성과로 꼽고 계시고 어떤 점을 좀 아쉬웠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네. 일단 이제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교육개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첫째는 대통령께서도 많이 강조하시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서 초등학교 때까지가 사실 그 부모님들 역할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부담이 많다 보니까 또 저출생 이슈로 이어지기도 하고 해서 네. 부모 부담에서 좀 이제 소위 이제 그 페어런트 케어에서 이제 퍼블릭 케어로 그러니까 사회가 좀 더 책임을 지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정책이 아마 아시겠습니다만 늘봄 정책이라고 해서 늘봄 네. 학교라고 해서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1시 되면 다 이제 돌아오니까 부모 부담이 너무 컸는데 이제 3시까지 적어도 2시간은 무료로 이제 학교가 이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는데요. 늘봄 프로그램을 네. 상당히 만족도가 있고 올해 이제 1학년을 전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또 2학년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네. 늘봄 학교가 상당히 빨리 저 뿌리 내리고 또 꽃도 피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영아 시기 그러니까 0에서 5세까지의 그 영유아 시기에 그 유보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제는 그 유치원은 이제 과거에는 이제 또 어린이집은 복지부가 이렇게 이원화된 체제였는데 네. 일단 복지부 기능이 다 교육부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제는 어린이집도 교육부가 다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걸로 하고 네. 이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 모델도 지금 이제 시범을 하고 있고 기준을 연말까지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합 작업도 계속 가고 있고 통합이 뭐 통합을 위한 통합이 아니고 질이 높아져야 되니까요. 각각 그 통합에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어린이집 유치원의 그 질을 높이는 상향 평준화 작업도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큰 하나의 방향입니다. 국가 책임 교육 돌봄제라고 해서요. 네. 네, 두 번째는 이제 지금 뭐 AI 디지털 시대에 인재 그 양성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그 핵심은 교실 수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이 획기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교사들의 교육 활동이 좀 두텁게 보호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뭐 교권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과됐고 저희는 또 함께 학교라고 해서 그 학부모, 교사 또 학생들이 서로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좀 이름이 좀 과격합니다만 교실 혁명이라고 해서 수업이 정말 그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을 합니다.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면 AI 디지털 교과서는 학생들한테는 이제 개인 교사 역할을 하는 거고요. 또 교사들에게는 보조 교사 역할을 합니다. 인공지능 기능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학생 맞춤형 또 교사들은 보다 이제 그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실 수업이 정말 좀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지금 계기를 만들려고 하고요. 네. 세 번째 분야는 이제 대학 분야입니다. 대학은 이제 그 우리 사회 혁신의 그 허브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교육도 중요하고 연구개발도 중요한데 이런 기능들과 함께 대학이 혁신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이제 지역 사회가 워낙 이제 어려우니까 그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지역과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글로컬 대학 사업이라고 해서 네. 그 집중 지원하는 그 30개 대학을 매년 5년 동안 이제 1,000억씩 지원하는 큰 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자체에게 그 대학 지원의 권한을 이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도지사들이 대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의 그 대학 역할을 좀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고 또 대학의 그 혁신을 위해서는 각종 뭐 전공이나 그 영역 간의 벽을 허물어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규제 개혁도 굉장히 중요하게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고 많은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동안 한 2년 동안 뭐 교육부가 해왔던 중요한 네네. 일들을 쭉 뭐 짧은 시간에 쭉 예.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네. 예, 한두 가지만 좀 확인 질문 드릴게요. 네네. 그 늘봄 학교를 상당히 중요한 교육 그 성과로 먼저 꼽으셨는데,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소비자 수요자들의 체감 만족도라고 하는 건 또 다를 수 있어요. 네네, 그 맞습니다. 늘봄 네. 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그 초등 1학년을 전면 실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참여하는 인원이 일단 뭐 한 29.3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참여하시고요. 네. 또 만족도 조사를 하면 80% 이상이 나오는데요. 부산 아하.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까지 나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그 늘봄이라는 게 이제 아이들이 1시에 마치면 학부모들이 대개는 뭐 소위 말하는 학원 뺑뺑이를 돌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학원 프로그램보다는 사실은 학교에서 하는 공교육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뭐 대학들이 참여해서 펜싱을 가르칠 수도 있고 발레를 가르칠 수도 있고 훨씬 그 질이 높을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공교육 그 취지에도 부합하는 뭐 예체능 활동이라든가 또 사회정서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학부모 만족도가 정말 높아서요. 네. 우리 교육부 직원들 계시는 야 우리가 교육 정책하면서 이렇게까지 만족도 높은 정책이 있었냐 이렇게 아하. 농담을 할 정도입니다. 네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게 유보 통합인데요. 네네. 사실 그 유보 통합 얘기는 뭐 수십 년 논의가 됐던 건데 계속 예. 이게 부처 간 이기주의 때문이었는지 하여튼 안 됐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순서를 좀 바꿔서 예. 과거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기관 통합을 먼저 하다 보니까 다 아하. 하고 난 다음에 부처 통합을 하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처가 사실은 이제 그 이익단체나 이런 곳에서 계속 이제 부처 간에 뭐 이런 이제 그런 이견이 좁혀지질 않았습니다. 사실은. 아하. 그래서 예. 이번 정부에서는 부처의 기능 통합을 먼저 하자고 해서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결단해 주셔가지고 네. 복지부의 기능이 다 이제 옮아왔거든요. 아, 교육부로.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제 교육부가 이제 일원화된 지원 체제를 가지고 통합을 추진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이제 그 일관되게 체계적으로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차근차근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네. 아까 AI 디지털 교과서 말씀도 하셨는데 네네네. 이게 또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예. 또 이걸 사실은 상당히 낯선 교육 환경이 만들어지는 셈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조금 불안해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사실 뭐 해외에서 이제 아이들 데리고 가서 교육받은 경험이 있는 분들은 많이들 이게 친숙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나 뭐 영국 같은 그런 곳에서 또 특히 이제 우리나라 학부모님들 좋은 학교 많이 보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좋은 학교들 사립학교들은 이제 이런 AI 이제 그 디지털 코스웨어라고 합니다. 그 수업에서 쓰는 소프트웨어죠. 그래서 그걸 줄여서 이제 코스웨어라고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을 해외에서 이미 한 뭐 10여 년 전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 공교육 시스템에 도입되기는 이제 쉽지 않은데요. 우리나라는 일부 학교가 할 수는 없고 사실 굉장히 형평성을 강조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그렇죠. 그렇지만 이미 이제 사교육 기관들은 상당히 많이 이제 그걸 쓰고 있죠. 그래서 아마 학부모들도 사교육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이미 이제 이런 것들을 접촉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이번에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 시스템으로 해서 전체 학교에 이제 이게 시작이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시범학교나 연구학교를 통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그 내년에 그 영어, 수학, 그다음에 그 정보교과 이 세 과목에 대해서 도입을 하고요. 네. 또 학년으로 보면 초 3, 4학년, 중 1학년, 고 1학년 이렇게 해서 도입을 해서 지금 170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내년에 이제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큰 변화이지만 이미 세계적으로 추세적으로 쭉 진행이 되어 왔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사교육에서도 활용하고 있고 네. 또 교육청에 따라서는 다양한 코스웨어들을 이미 이제 시작을 한 교육청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렇게 일부 하고 있는 그런 그 혁신들을 이제 국가가 체계적으로 교과서 제도를 통해서 이제 모든 학교에 다 형평성 있게 한다는 그런 네. 측면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 장관님 현안도 좀 몇 가지 좀 질문 드려야 예. 되겠습니다. 우선 저 수능이 있잖아요.
예. 이게 그 불수능이냐 물수능이냐 뭐 변별력이 있냐 없냐 이게 하여튼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다 교육 전문가라서 아, 예. 이번 수능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뭐 저희는 수능은 뭐 적정 난이도를 잘 유지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정부가 약속했듯이 이제 그 적어도 이제 그 학원을 가지 않아도 학생들이 수능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킬러 문항도 배제하고 또 사교육 카르텔 척결에도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잘 나타나는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 입시 수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이게 2020 이제 이제 입시 개혁이 쭉쭉 진행이 돼가지고 네. 이제 수능 체계도 이제 지금 고1에 입학하는 아이들은 이제 2028 입시라고 해가지고 아하, 좀 예. 바뀝니다. 과목 체계가. 그래서 네네. 수능 과목이 이제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면서 고교에서 이제 선택 과목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공통 과목 중심으로 수능을 이제 출제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렇게 개편이 되는 거군요. 예. 개편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국영수가 있지만 또 사회과학 같으면 이제 과학 쪽은 뭐 물화생지 이렇게 해서 선택 과목들이 있고 또 뭐 물리를 선택할 건지 뭐 생물 선택할 건지에 따라서 또 이게 난이도 맞추기 쉽지 않으니까 유불리가 계속 걱정이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제는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런 식으로 해서 아하. 예. 아예 이제 공통 과목으로 다 바뀝니다. 그리고 문이과의 구분도 워낙 사실은 이제 문이과 구분이 교육 과정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네. 수능에는 좀 남아 있었는데 이제는 선택이 없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문이과 구분도 완전히 아하.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고1이 치르는 이제 2028 입시는 수능 체계도 상당히 단순화되고 공통 과목 중심으로 또 학생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부담을 좀 줄여주는 그런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안착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 신학기부터는 상당히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 윤석열 정부가 교육 개혁을 첫 단추를 말씀하신 사교육 카르텔 척결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네네. 그 사교육 카르텔은 상당 정도 척결된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서 저항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그 사교육 카르텔을 좁은 의미에서 보면 이제 네. 수능 출제와 관련돼서 사실은 사교육 기관들이 이제 카르텔적인 그런 나쁜 영향을 미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완벽하게 이제는 제어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하. 다만 이제 광의로 봤을 때 이제 사교육을 조장하는 그런 면들이 공교육 체제 내에서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교육 과정이라든가 이런 이제 교육 운영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지 또 사실은 이제 크게 보면 이제 공교육이 강화되면 당연히 사교육이 줄어드는 거니까 약화된 공교육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교육을 부추기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함께 학교라든가 교실 혁명 같은 걸 통해서 공교육을 강화하게 되면 저는 사교육의 부담도 서서히 그렇지만 일관되게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좁은 의미의 사교육은 이미 척결됐고 광의의 사교육 문제는 공교육 정상화와 함께 가야 된다.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하게 말씀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번에 수능의 국어 영역 지문에 그 인터넷 홈페이지 링크가 윤석열 대통령 규탄 집회 안내 사이트로 연결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좀 사건 실체가 밝혀졌습니까?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수능 출제를 할 때는 그 사이트가 임의로 만든 사이트였는데 그거를 이제 바로 이제 수능 문제가 공개된 다음에 바로 누군가가 이제 그거를 확보를 해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에 활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즉시 저희들이 수사 의뢰를 했고요. 이거는 정말 있으면 안 되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교육이 이렇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되는 거는 정말 나쁜 사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 수사 의뢰를 했고 향후에도 이제 워낙 우리가 디지털 세계이기 때문에 시험에도 이런 이제 사이트 같은 게 이렇게 예시로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이제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 사이트가 아예 그냥 원천적으로 그냥 확보를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지금 의료개혁과 관련해서 여야 의정협의체가 개문 발차된 상황인데요.
네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시라서 이 의정 협의회에도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그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로 지금 10개월 가까이 그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고 의대생들이 지금 학교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이미 그 수능 시험은 치러졌고 치러졌고요. 또 수시 모집은 다 끝났고 네네. 지금 그런데도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생각만 하면 결단만 하면 돌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어떤 것이 사실입니까? 네, 뭐 사실은 그 이제 입시라는 것이 워낙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정말 가장 중요한 아이들에게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입시는 뭐 예고도 미리 돼야 되는 거고 또 법적인 규정을 따라서 예측 가능해야 되는 거고 또 공정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런 원칙에 비추어 보면 지금 의료계의 주장은 정부로서는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는 주장이시고요. 그래서 학부모들, 수많은 학부모들 또 입시생들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시의 안정성을 위해서 지금 중간에 뭐 이렇게 수정을 한다거나 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이제 여야의정협의체에서 회의를 할 때도 네. 교육부가 뭐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좀 설명을 드리고 또 이해를 시켜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2025년도 내년도 그 입학 정원 문제는 조정이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 정부가 사실 의대 정원을 이제 확정하고 하는 권한을 가지는 이유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인력 수급이기 때문에 네. 정부가 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정한 인원을 대학에다가 이제 양성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고 그렇게 이제 될 경우에 대학은 그 확보된 수만큼을 이제 선발을 해야 되는 거죠. 모집 선발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다 법적인 규정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정부가 사실 법을 어겨가면서 어떻게 어떤 특정 뭐 집단의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그 여야의정협의체에서도 참여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런가 하면 그 최근에 갑자기 그 남녀공학 전환 반대 이슈가 터져 나왔습니다. 동덕여대에서요. 네. 그리고 이게 전국 여대로 확산되는 그 좀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뭐 저희가 크게 이제 대학의 자율 원칙이 있습니다. 이제 네. 대학이 어떻게 보면 뭐 정말 다양한 정말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그런 이슈부터 해서 뭐 입시 문제까지 이제 대학들이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를 정부가 먼저 나서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정부는 큰 이제 교육 정책의 틀을 가지고 일단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드리는 그런 쪽으로 이제 대학 자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문제도 상당히 민감하고 중요한 이슈라는 걸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대학이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대학 차원에서의 어떤 방향 설정과 결정이 있어야 되고 네네. 그것을 어떤 결정이든 지원하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뭐 만약에 결정이 바람직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또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저는 뭐 대학들이 그런 그 충분히 그런 이제 합리적인 합의 형성의 그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아까 이 대담 시작하면서 지난 2년간의 교육개혁과 교육 행정의 성과에 대한 또는 중점 네네. 과제에 대한 설명을 쭉 하셨는데 네네. 2년을 돌이켜보면 아쉬운 점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느 대목이 좀 아쉽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대학 같은 경우에 사실 규제 개혁을 통해서 대학의 혁신을 계속 지원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 생태계가 잘 이제 가꾸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뭐 이렇게 지시하거나 해서 이렇게 뭐 혁신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대학 네.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건데 그런 체제를 위해서는 또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폐교를 해야 되는 대학들이 또
발생을 하거든요. 이런 네. 구조 조정 과정에서. 그러면 네. 이제 사립대학 구조개혁법이라고 해서 그런 이제 폐교가 이제 좀 원활히 되도록 신속히 되도록 하는 그런 법안이 그것도 한 2, 30년 된 법입니다. 아직 아하. 통과가 국회에서 안 돼서 거의 이제 통과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부분을 좀 국회랑 같이 협력해서 원래 가기 전에 꼭 좀 통과시켜서 대학의 그 혁신 생태계가 좀 잘 이제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야당하고 네. 대화는 좀 되십니까? 네, 그 교육 분야에서는 그 교육위원회가 여야 그 협치 사례가 많이 있고요. 또 예. 분위기가 좀 좋아졌다는 평가들이 있는 걸로 저희 알고 있고요. 저희가 실제로 이제 그 국회에서 같이 일을 해봐도 분위기가 상당히 호전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또 국회 경험도 있으시니까 이주호 장관께서 예. 예, 오늘 말씀 여기서 줄여야 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아주 빠르게 말씀을 하셔서 네네. 윤석열 정부의 교육 행정 전반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우리 시청자, 애청자들, 청취자들께서 좀 이해하신 그런 좋은 시간이 됐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장관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교수 윤순진입니다. 올해 여름 너무나 더웠습니다. 평균 온도로나 열대야수로나 역대 1위였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 기록은 앞으로 또 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원래 금사과, 금배추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이제는 장바구니 물가에까지 기후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일단은 우리 스스로가 이 온실 기체를 배출하는 원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4, 5층 정도는 우리가 계단을 오른다든지 이러면 우리의 건강도 지키고 재활용하기 좋은 소재로 제작한 그런 물건을 구입하시고 과다 포장하지 않는 그런 제품을 구입하시고 에너지 생산자가 될 수 있어요. 재생에너지는 워낙 소규모가 가능하고 분산적으로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발코니, 베란다 이런 데 설치하실 수도 있고요. 에너지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출자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요즘은 금융기관에 가더라도 이 재생에너지 관련한 펀드 상품 이런 게 있어요. 그게 가입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런 존재에서 벗어나서 에너지 프로슈머라고 표현하죠. 생산도 함께하는 그런 소비자이자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아침도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어제 아침보다는 기온이 높긴 해도 대부분 지역 기온이 0도 안팎으로 떨어져 춥습니다. 중부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을 만큼 공기가 차가운데요. 현재 기온 서울이 3.5도, 철원과 제천 영하 2.6도, 장수 영하 1.5도, 거창 영하 1.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에는 기온이 10도에서 15도 안팎까지 올라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대전 12도, 전주와 대구 13도, 부산과 강릉 1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게 나는 만큼 옷차림에 유의하시고요.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오르면서 아침 추위도 한결 덜하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6도, 낮 기온은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 없이 평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후까지 제주도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밤에는 인천과 경기 서해안에 비가 시작돼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인천과 경기 남부, 강원 영서남부와 충청 북부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5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강대강 토론입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전국이 워낙 막 거칠고 뜨거워서 오늘 두 분 강대강 토론을 통해서도 그런 열기가 또 청취자들께 전해질 것 같은데요. 우선 이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어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래서 5개 재판을 이제 받게 됐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굉장히 격앙된 반응, 강력한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혜련 의원님부터 시작하실까요? 네. 어제 진짜 저도 검찰의 기소를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요. 정말 정치적 기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면요. 지금 이 수사가 언제 끝났습니까? 한참 전에 끝났거든요. 만약에 이 사건이 기소할 사건이었다면 저는 그때 기소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그냥 가만히 한마디로 수사는 진작에 끝난 상태에서 묵혀두다가 이 공선법으로 1심 유죄가 되니까 옳다구나 하고 이런 식으로 기소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기소는 정말 검찰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검찰이 비판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법카의 사용자가 이재명 대표가 아닙니다. 그 밑에 이제 비서진이나 보좌진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가 됐다든지 사전 얘기가 됐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지만 기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증거가 있다는 얘기는 제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냥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식의 그 정황에 의해서 기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소를 했다고 한다고 보면요. 검찰의 이론 논리면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절대 무혐의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 검찰에서 그때 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무혐의 발표를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을 전혀 알지 못했고 법원에서조차 인정된 8만 주 주식 통정 매매 거래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권 전 회장으로부터 매도 요청을 받고 주문을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뭐 거래가 이례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니까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은 있겠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봐서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무혐의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이 법카 이거를 기소한다? 검찰의 논리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무혐의했던 그 논리 그대로 를 주장한다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안전이 기울어진 운동장인 거죠. 잣대가 김건희 여사의 사건을 무혐의시킬 때의 논리와 지금 법카를 이재명 대표 기소할 때 논리는 완전 정반대라고 볼 수밖에 없고 유권 무죄, 진짜 무권 유죄 이 논리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거기까지. 네. 최영도 의원. 그만큼 이 이재명 대표 부부에 대한 수사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쳤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점차 이게 지금 법원에서 예컨대 뭐 변호인을 통한 반박이라든가 또 증거 채택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수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그때 놀랐는데 조국 장관 당시에 수사할 때 보면은 영장을 집행할 때도 다 하는 게 아니라 한 장 한 장 변호사랑 이제 입회하에서 예컨대 PC에서 뭘 보더라도 이건 뭐 압수수색 영장의 대상 범위다 아니다 뭐 이렇게 낱낱이 구분하면서 하기 때문에 수사하기가 그동안 그렇게 힘들어졌습니다. 힘들어졌고 또 하나 검찰의 수사팀을 굉장히 약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OECD 부패 정부 부패 같은 것을 조사하는 그런 OECD 위원회에서 한국에서 이렇게 이른바 금수완박이라는 게 부패 조사 역량을 약화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을 해서 한번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었죠. 이런 사안인데 어쨌거나 뭐 검찰이 야당 대표 눈치를 봤을 수도 있겠고 그런데 이제 이 사안은 여사팀인가 하는 이게 내부 고발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사팀 7급 공무원인가 9급 공무원이 사모님 팀? 예, 사모님 팀. 예, 사모님 팀. 요즘 여사팀 사모님 팀이 더 높아 보이네요. 사모님 팀이 이제 중에서 이제 뭐 누가 지시하고 누가 조명현 씨 누가 그걸 직접 심부름을 하고 하다가 뭐 어떻게 해서 내부 고발로 해서 이제 시작된 사건입니다. 해보고 보니까 이 경기도에서도 후임 김동연 지사가 조사를 하게 되고 했던 사안이고 어쨌거나 이거는 뭐 법인카드 이건 우리 청문회에서도 계속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우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청문회에서도 3일 내내 그냥 그걸로만 했을 거예요. 아무튼 여야 모두 이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 이제 좀 철저하게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거고 이 내용은 당시에 대부분 알려져 있죠. 뭐 회를 몇십 인분을 먹느냐 그리고 차가 왜 그게 부부가 같이 사용하느냐 사실 이 관용차 사용 문제 이거는 이전에 한 우리 당의 총리 후보자가 낙마하는 중요한 사유가 됐습니다. 부인이 한번 그 차를 타고 어디 강의를 갔다 오는 그런 사실이 이제 나타나고 하는 바람에 굉장히 큰 비난을 받고 그만큼 이 문제 기준이 엄격해서 아마 이번 이 기준으로 법인카드 사용 범위라든가 또 관용차의 사용 범위에 대한 엄밀한 기준 같은 게 세워져야 될 것 같고 이건 어떻게 보면 저는 한편으로는 우리 백 의원 말에 공감하는데 요즘 검찰이 수사를 왜 이렇게 늦게 하며 왜 이렇게 기소를 늦게 하는지 그거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뭐 수사가 어려워져서 시간이 걸린다는 건 이해할 수가 있는데 수사가 끝나면 그 수사의 결과를 토대로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정 자체만을 지금 이 시점에 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 무혐의를 했던 사건이거든요. 경찰에서 무혐의한 사건을 검찰에서 가지고 가서 계속 가지고 질질질질 끌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수사도 전혀 최근에 이루어진 수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몇 달 전쯤에 결론이 정해져 있는 사건이에요. 이게 이제 검찰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내 보니까 14일 날 김혜경 씨 부인이죠. 이재명 대표 부인 이른바 사모님의 1심 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수원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는데 이게 이제 그중에 그게 150만 원이 선고된 이유는 그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에 아주 일부인데 그게 이제 선거법 공소시효 범위 내에 있는 것만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표의 성남 자택에 배달된 샌드위치와 과일 등은 경기도가 일괄 결제했다. 그래서 경기도가 예산이 유용된 사실을 인정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의 기소를 하게 된 결정적 계기였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한심한 거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검찰이 모든 법원의 결정을 보고 나서 한마디로 간보다가 기소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요즘 힘드니까 뭐 하도 그리고 지금 검찰 기소도 하고 하니 검찰 탄핵도 하고 하니까 검사들이 얼마나 쫄겠습니까? 실제로 법인카드로 시작했는데 어제 기소된 사실을 보니까 거의 80% 이상이 관용차 그 기소된 금액이 거의 80%가 관용차 부분이에요. 근데 관용차 부분은 도지사의 업무와 관련해서 공적 용도하고 사적 용도가 지금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어떤 근거로 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엄청난 법적 다툼이 있을 거라고 이게 봅니다. 보니까 관용차 전체 내역은 그렇습니다. 보면은 자기 식사비, 과일값, 세탁비 등을 결제하면서 총 1억 원 653만 원을 썼는데 그중에 과일값이 3천만 가량 되고 매달 한 120만 꼴이었다. 그렇게 하고 소고기, 초밥, 복요리 등 음식도 약
900만 원 된다. 그리고 이제 샌드위치 구입 비용비 보면 세탁비 270만 원인데 이 제너시스 GH80인가요? 이것을 쓰는데 이것은 이 대표분은 제너시스 GH80 관용차에 자기 아파트 주차 스티커를 붙이고 사실상 자가용처럼 탔다. 공적으로 쓴 것처럼 허위의 운행 일지를 작성해서 차량 임차료, 이 차량 임차료가 큰 부분의 주유비, 세차비 등 6,016만 원의 이득을 지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실제로 그 이 대표 이 지사의 관용차가 따로 있고 그거는 경기도지사에 있는 별도로 아마 아파트에 두고 쓰는 그런 차였던 모양입니다. 그런 걸 이제 기소했네요. 이제 이거는 이제 기소가 됐으니까 이제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우리 백혜련 의원도 검사를 하셨으니까 검사는 기소장으로 말하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기소장은 이제 공개가 되는 거니까 사건 진행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짚을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백혜련 의원이 말씀하신 저 전해주신 더불어민주당의 아주 격앙된 반응. 왜 여기까지 기다렸다가 무슨 간 보듯이 눈치 보다가 이러냐. 뭐 이런 주장과 그 최영도 의원이 조금 전에 아마 기소장 내용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혐의 사실 그 자체는 팩트 아니냐 이런 아니 주장이. 그 팩트 자체가 한 가지도 또 한 가지만 넘어갈게요. 그 과일값이 보니까 공간에 배달된 것까지 다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다 알겠지만 도지사 공간에 많은 손님들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과일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거는 구별을 해야 된다. 당연하죠. 그거는 아주 공적인 그거는 용도인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구분했겠죠. 아마 그 별도의 그 행사 비용 그 집행 내역이 따로 있고 하니까 아마 그게 없었다면은 상당히 중요한 변론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자, 다음 주제는 아무래도 공직선거법 1심 선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백혜련 의원이 먼저 시작하셔야 되겠네요. 네, 뭐 지금 보니까 공직선거법 처음에 되고 나서는 굉장히 조금 당황하기도 했고 조금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 내부에서 굉장히 그런 격양된 좀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굉장히 차분해졌고 판결은 판결대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할 수 있는 부분대로 하자 이런 분위기로 굉장히 차분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번에 1심 판결문을 보고 조금 당황했거든요. 그래서 판결문 전체를 제가 읽지는 못했는데 그날 이제 법원에서 낸 보도 자료를 봤어요. 근데 보도 자료 자체로 제가 법률가인 저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유죄를 쓸 수 있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국민들께서 이 공선법과 관련해서 김문기를 아냐 모르냐 이거가 쟁점인 줄 알고 있었잖아요. 사실은. 근데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사실은 사실이 있었고 가장 문제가 됐던 김문기 아냐 모르냐는 사실 무죄가 났습니다. 지금 무죄가 난 상황이에요. 그리고 다른 부분이 유죄가 났는데 이제 골프를 쳤다는 부분을 허위사실 공표라고 했는데 그 논리가 저도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사진에 10명이 찍힌 사진을 4명으로 학대해서 그 4명만 마치 있는 것처럼 그 4명이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에 올린 것을 보고 이재명 대표가 조작됐죠. 그 사진을 보고 조작됐죠. 요 발언을 골프를 친 것을 부인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유죄를 썼어요. 법원에서. 그런데 가장 그 법의 큰 원칙 중에 하나가 유추 해석의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대로 그냥 직설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유추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 그 원칙에 기본적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명확하게 공선법상의 허위사실 공표는 그 말한 그대로 판단해야 된다는 판례가 정확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 판례에 완전 저는 배치된다고 보였거든요. 그래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고 또 백현동 같은 경우도 그 유죄 판결된 그 내용을 그대로 얘기했던 게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서사가 굉장히 긴데 여러 가지 2개까지 했고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는 부분은 5개의 공공부지와 관련해서 얘기할 때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 허위사실 공표를 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게 또 가장 또 결정적인 건 중에 하나가 국정감사장에서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국정감사장에서 얘기한 부분은 위증의 문제가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공선법상의 허위사실 공표가 되기는 근본적으로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법리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다 뛰어넘어서 이 유죄 판결이 나온 거는 제가 법률가의 입장에서도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구체적으로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의원님 입장에서는 그런데도 유죄가 나왔어요. 네. 왜 그런 결정이 나왔다고 그러면 생각하십니까? 좀 재판부가 예단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땐 이 사건이 많이 재판부를 오염시켰던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기간 재판이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 기소됐을 때는 사실 굉장히 어떤 전국의 상황이 좋지 않은 부분이 많았어요. 사실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이 되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 만연 사냥식에 정말 사법적인 계속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 심증을 형성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줬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최영도 의원. 예, 뭐 이 재판도 정말 엄청난 변호인이 투입되고 모든 절차에 대해서 다 문제를 걸고 했던 재판 아니었습니까? 이 선거법 사건은 원래 빨리 끝났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건 지금 선거 끝난 뒤 엄청나게 걸렸죠. 이 자체가 비정상적입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김 씨를 모른다 할 때 그때 한번 한전을 인용해 가지고 이 대표가 한전의 임직원들이 정말 붕괴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내가 한전 사장이면 한전 밑에 부하를 많으냐라고 했나요? 누가 그 한전 부하의 비리를 내가 책임져야 되느냐 이래가지고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왜 멀쩡하게 일 잘하는 한전을 금형하느냐 그래서 난리 난 적이 있었는데 말하자면 내가 부하를 어떻게 일일이 아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사람을 안다 모른다는 것은 일종의 그 주관적 판단 행위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허위사실 금지라고 하기는 어렵다라고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함께 골프 치지 않았다. 왜냐하면 김문기 씨인가요? 정은 중에 오늘 함께 골프도 치고 내가 카트도 어떻게 하고 이런 구체적인 얘기가 있으니까 딸한테 보낸 영상. 예. 그걸 이제 부인하면서 없었다라고 했던 것은 아주 구체적인 거짓말이다 그런 것이고요. 다음에 그 백현동 이제 그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이제. 이게는 국토부 요구가 아니고 이 대표 스스로 용도 변경 결정했는데 여기 보면 여기에 이 대표의 성남시장 때 그 성대위원장을 했던 김인섭 씨라는 사람이 한꺼번에 이 사업을 맡으면서 용도 부지 용도가 4단계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김 씨가 2심까지 해서 최근에 5년을 받고 2심까지. 그래서 그게 이제 이게 불리한 상황이 된 셈이죠. 백현동 부지가.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이 대표 주장과 달리 김 씨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실이었고 또 성남 공무원들 모두가 국토부로부터 그런 압박을 느낀 적이 없다고 정언했기 때문인데요. 어쨌거나 이건 재판부로서는 이 선거 때 허위사실 공표로 민의를 왜곡하고 대의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했다. 사실 선거 때 거짓말은 굉장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했고요. 다음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저희들도 이렇게 180명 되는 국회의원들이 위력 시위를 하고 밖에서 큰 대규모 시위를 하고 또 그날도 지난 금요일 재판 때 사실은 우리 과방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안이 많은데 국회 전체 중단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전부 다 갔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렇게 할 만큼 야당의 위력 공세가 거셌는데 그중에도 아마 법원에서 이런 법리와 사실관계로 판단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하면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재명 대표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 이런 발언을 해서 그거에 대한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든지 이 백현동 부지와 관련해서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 이런 발언이 있어서 그것을 허위사실로 법원이 판단했다면 그나마 제가 이렇게 팩트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 발언이 직접적으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으로 산단론법을 구성을 해서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해서 법원이 한마디로 유죄 판결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장 그 유추해석 금지 원칙이라든지 이 판례에 의해서 정립된 직접적인 발언을 상대로 해야 된다. 이거에 배치된다는 논리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한 푼도 뭐 이득을 받은 게 없다.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게 아니면 허위사실 공표가 되는 거죠. 네. 근데 1심 그 모터스 사건인가 1심 판결을 보면은 그 검찰이 이제 그 주장을 했어요. 그 검찰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 당시에 김건희 여사하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압박하기 위해서 거시기 수사를 했을 때 그걸 해서 그게 한 20몇 억 이익을 본 것처럼 이렇게 증거 목록을 내놓았는데 그때 1심 재판부가 이것은 이득의 규모가 아니라 거래 과정상의 그 나타난 정감의 규모여서 실제로 이득을 본지 그거는 여기서 알 수 없다라고 1심에서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백혜령 의원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충격을 받았다. 그 격앙됐다. 근데 그게 조금 지금 이제 진정된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은 뭐 길게 토론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워낙 이 모든 언론이 보도했고 또 사실은 이 발언 때문에 충격받은 분들도 계세요. 뭐 움직이면 죽는다는 발언이라든지 또는 이재명 대표를 신의 종이라고 표현한 발언이라든지 그래요. 이게 뭐 재판 선고된 직후에 또 장외 집회에서 선고 직후는 아니군요. 선고는 15일 있었고 장외 집회 16일 있었으니까 그 장외 집회의 어떤 어떤 분위기 속에서 나온 발언 아니냐 이런 설명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선거법 1심의 그 의원직 박탈형, 그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되는 형이 나왔기 때문에 당내가 상당히 어지러워지거나 또는 균열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여러 전망에 대한 이제 경고성 발언의 성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당 분위기는 어떤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제 최민희 의원님께서도 너무 세게 말했다 이렇게 하고 또 사과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진짜 좀 격앙된 분위기 야외 집회에서 이렇게 그냥 좀 이렇게 감정적으로 얘기하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그게 개인의 생각이었고 뭐 당의 입장이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니까요. 그건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고 좀 똘똘 뭉쳐서 이 국면을 잘 타게 나가자 이런 취지의 발언을 좀 강하게 하셨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전체적인 의원들의 분위기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이제 시기적으로 그때는 좀 격앙된 분위기도 있었고 했지만 지금은 진정이 됐고요. 지금은 이제 더 냉철하게 이 사태를 좀 헤쳐나가자 이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방송에 신주호 전략부총장이 나와서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 상황을 얘기하면서 주명야동이라는 말을 썼어요. 낮에는 친명, 밤에는 동료 이런 조어를 썼는데 몇몇 언론의 그 용어가 또 보도도 됐고 그렇더라고요. 이런 움직임은 전혀 지금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전혀 아니고요. 지금 어떤 죽인다는데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바램이겠죠. 국민의힘의 바램. 국민의힘의 바램이다. 저는 봅니다. 그렇게 바램이 있어요? 그건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여러 가지 이게 똘똘 뭉쳐져 있는 거 보이지만 법원의 결정에 사실단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장외 집회를 되게 크게 벌리고 법원 앞에 가서 이렇게 하고 국회의원들이 연명을 해서 법원에 단언선한 형식으로 압박을 가하는 게 재판에 안 좋을 수도 있다. 이것은 오히려 이재명이라는 지도자에 대해서 법원 전체가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을 가질 수가 있다. 오히려 내가 억울하고 당당하게 이렇게 하는 모습이 나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법원이 이번에 고심이 깊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은 현실적으로 180명 의원을 가진 야당의 대표인데다가
이게 1심 판결이 이대로 나면은 제1당 민주당에게 440몇 억이라는 이 선거 때 준 보증금을 지금 다시 받아야 됩니다. 이게 뭐 한정당의 재정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안인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래서 이 법안을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적극적으로 정당이 무슨 개입해서 사주하고 한 것도 아닌데 어떤 후보자가 부지불식간에 후보자가 반복적으로 몇 차례 한 것, 그러니까 정당이 통제할 수도 없었는데 그 후보자 했던 발언 때문에 선거 전체를 그러니까 책임지어서 선거 보증금을 400몇십억 내면 아무리 민주당이 제1당이라고 하지만 알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네. 그랬는데 지금도 이렇게 자꾸 발언 나올수록 법원에서는 이건 이제 옳고 그름의 문제. 우리가 좀 여러 정황을 고려하려고 그랬는데 이러다가 우리를 급박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역작용을 일으켰다. 그런 인식이 있더라고요. 지금 환수액 예상액은 434억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제도 자체가 좀 문제라고 하는 지적은 사실은 여야가 복고치면 되는 일인데요. 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뭐 선거법이 사실 문제가 있는 조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건 계속적으로 우리 여야가 합의하면서 좀 논의해가면서 해야 될 것 두 가지 같아요. 이제 적극적으로 네. 후보자 본인이 선거를 해가지고 근데 그거는 다 환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교육감 선거 같은 게 그렇죠. 그건 정당 공천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그거 다 안 내고 있어요. 그걸 갖다가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이 명태균 사건 지금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된 상태입니다.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수사는 백혜련 의원? 지금 수사가 이제 뭐 진행은 되고 있는데 얼만큼 진행이 될지 지금 명태균 씨에 대해서 제기되는 그 의혹보다는 너무 수사의 범위가 지금 작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만약 이제 수사가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켜보기는 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아주 단지 정치자금법 위반 김영선 의원 관련 부분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것도 결국 실제로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적으로 관여된 증거들이 지금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고 김건희 여사의 돈봉투 문제도 확실하게 나왔잖아요. 지금 거의 김건희 여사가 그 돈을 명태균 씨에게 한 번인지 두 번인지 줬다는 거는 지금 뭐 완전히 팩트로 드러난 상황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질 않아서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고요. 어제 또 폭로된 것 중에 하나가 윤한호 의원이 명태균 씨한테 전화해서 대통령이 대노하는 그 관계를 절연했다는 그 녹취록만 좀 풀어주면 어떻겠냐 이렇게 했다는 게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왜냐하면 명태균 씨와 어쨌든 국민의힘 쪽이든 용산 쪽이든 딜을 하려고 했다는 굉장히 그 구체적인 그게 어떻게 보면 나온 상황이에요. 그때 그 명태균 씨가 근데 그것만은 안 된다. 하여튼 뭐 자기가 뭐 김영선한테 1억 5천만 원을 덜 받았고 또 이 사건대로 불구속을 뭐 시켜달라는 그런 말을 했다는 그런 정등한 이런 모든 것들이 좀 수사가 돼야 되는데 윤한홍 의원하고 명태균의 통화요. 그건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최근입니까? 최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사건이 터진 이후에 그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딜을 시도했다는 통화라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어제 저 언론 보도에서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육성이 나온 이후에 대통령이 나는 김영선이야. 그 육성이 나온 이후에 윤한홍 의원이 명태균 씨와 통화를 했다는 게 어제 보도에 나왔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이 그 절연을 선언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한번 그러니까 그 육성을 좀 틀어달라. 알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저 윤한홍 의원과 명태균의 그 통화 내용이 그 나온 겁니까? 아니면 그런 얘기가 있다? 명태균 씨가 지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통화한 게 어제 나왔죠. 그게 녹취록에 나왔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잠깐 쉬었다 다시 보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강대강 토론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최영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명태균 사건 관련된 발언이 있었습니다. 최영도 의원, 네. 사실 이 좀 윤한홍 의원 얘기가 처음부터 좀 나왔는데요. 그 윤한홍 의원이 명태균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윤한홍 의원과 명태균 씨 사이가 좀 불편했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가 있었는데 그 지역이 마침 우리 최영도 의원 지역이잖아요. 예, 아마 이제 그 바로 옆 지역이죠. 윤한홍 의원. 예. 그 윤 의원이 이제 그 명태균 씨가 이 대통령 후보와 이렇게 서로 연락하고 하는 사이라는 것을 아마 뒤늦게 어디서 알았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디서 마산을 방문했을 때 아마 명 씨가 이제 이렇게 후보랑 근접하려고 했던 것을 보고서 그 관계를 눈치를 채고서 대통령 후보 당시 후보인지 당선인지 그랬을 거면 후보였겠네요. 가까이 하지 않은 것이 좋겠다. 동네에서 이런저런하다. 뭐 이런 여론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그 뒤로 좀 관계가 바뀌고 하면서 아마 좀 그러니까 윤한홍 의원은 이미 오랫동안 그 지역 창원에서 활동해온 명태균 씨에 대해서 그렇죠. 나름의 판단을 하고 있었다는 그렇습니다. 뜻이죠. 예. 그렇죠. 이게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요. 우리 정치의 뭐랄까 후진성 같은 걸 보여주는 건데 우리 정치가 왜 그러냐면 이제 이분이 사실 이제 여론 분석 전문가, 영어로 하면 폴스트고 여론 분석, 공천들을 여론조사로 많이 하니까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많이 개입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공천제도도 한때 민주당과도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우리도 한국형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서 뭐 선관위가 좀 예비 선거부터 관리해서 그렇게 될 경우에 이런 뭔가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개입하고 이걸 가지고서 영향을 미치려는 사람들이 영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제도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정당에서도 사실은 공천을 확정해 주지만 그 과정에서 후보들을 훈련시키지는 않거든요. 후보들의 준비라든가. 그러다 보면 정치 초년생들, 정치들이 이제 좀 오래 하면은 물론 이제 그다음에 뭐 더 큰 자리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또 새로운 수요가 있겠지만 처음 해보는 사람들은 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은 쉽사리 동네 사람 말에 휘둘려요. 근데 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당신 불리하게 나왔더라. 뭐 이걸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뭐 이렇게 하면서 영향을 키우다가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자기 영향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나 대통령이랑 친하다. 뭐 이래 되는 건데 그런 후진적인 방식. 그래서 선거 캠페인도 이제 본격적으로 좀 프로들이 나와서 검증된 사람 미국에서는요. 저 사람이 주지사 후보가 될 것이냐, 저 지사가 주지사가 될 것이냐, 상원의원이 될 것이냐, 하원은 될 것인가를 보면 어떤 회사가 그 사람을 후보 돕기로 했다가 결정이 되면은 대충 보인다고 합니다. 네. 자, 그 지금 명태균 씨 관련돼서 워낙 얘기들이 많아가지고요. 그 중에 창원 관련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 창원시 배후도시 지구 단위 계획 재정비 사업에도 개입했다. 뭐 산단 뭐에도 개입했고 뭐 사전에 보고도 받았다. 뭐 하는 등등의 얘기인데 이것도 우리 최영도 의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먼저 좀 설명도 해주시고
예, 이 국가산단지 등이라든가 창원시에서 그거는 사실은 창원시에서는 오랫동안 논의되고 지역 언론에도 자주 보도되고 했던 내용입니다. 이제 보통 영향력을 과시하는 사람들은 사후에 그 과정 결정 과정에 모두 자기가 개입했다라고 주장하는 법이고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겠죠. 얼마나 개입했는지 밝혀지겠지만 그러나 이거 특히나 대부분이 보면은 이제 명태균 씨가 지인들한테 말하자면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내가 이런저런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고 과시하거나 그걸 뭐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영향력을 끼쳤을지는 좀 변론으로 봅니다. 근데 그거는 아니죠. 이게 그냐면 지금 드러난 사실들에 보면 공무원들 자체가 명태균 씨한테 가서 보고도 하고 같이 산단 그 부지 둘러보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허황된 게 아닙니다. 그냥 명태균 씨가 그냥 혼자 과장되게 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공무원들과도 함께 움직였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실제로 명태균 씨가 이런 창원의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산단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들이 이제 속속 드러나고 있고요. 그게 그동안 명태균 씨가 과장되거나 그냥 허황된 얘기만 했던 건 아니라는 거는 밝혀지고 있는 거죠. 창원시 공무원들이. 네네. 그건 좀 약간 맥락이 다른데요. 명태균 씨가 김영선 의원 당선을 이제 도운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당선을 어쨌든 선거운동 때마다 진해에서 21대 선거에서 진해에서 예비 후보 때도 도왔고 그 다음에 이제 보궐선거에도 이제 뭐 도왔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사실상 보좌관처럼 그 김영선 의원 사무실에 자주 오고 그러면 공무원들은 이제 국회의원 해당 지역 국회의원 더구나 창원시가 또 창원특별시 시청이 의창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창구 국회의원 더구나 5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창원시 공무원들이 이제 김영선 의원한테 보고를 하러 오면은 그 김영선 의원 자리에 이때 배석을 했다는 겁니다. 배석을 하고 또 김영선 의원에게 안내할 때 같이 따라가고 그랬다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공무원들 중에 물론 일부는 김영선은 보좌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대신 이야기했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 보좌관은 그야말로 아니었죠. 그러니까 아니었죠. 비선실세잖아요. 아니었는데 한동안 김영선의 비선실세. 아니면 실제로 공개적으로 그 보좌진처럼 이렇게 사무실에 자주 나타났고 회의도 참석하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그러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김영선 어떤 공적인 이치도 없는데 그냥 뒤에서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것을 공무원들도 용인했다? 그것도 더 큰 문제인 거죠. 그 최순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최순실 같은 경우도 거기 밑에 당시 청와대에 있던 비서관들이랑이 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고하기 전에 최순실한테 보고하고 이랬던 거 아니에요. 이게 검찰 그게 수사에 국정농단 다 아닙니까? 드러날 겁니다. 이것이 그거하고 똑같은 본인이 거죠. 과장되게 한 이야기인지 다 드러나게 돼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미 강여경 씨가 주장한 녹취록이 뭐 수천 개가 된다고 하나요? 이게 다 있기 때문에 막 이렇게 임기응변으로 이제 할 수 없을 테고 김영선 의원은 전 의원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여경 씨의 그 녹취 파일이 나의 무죄를 입증해 줄 오히려 증거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강여경 씨의 그 제출한 수많은 녹취 자료가 아마 큰 범죄 성립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 농단은 이제 김영선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만 김영선 전 의원이 그 지역 국회의원을 할 때 만약에 명태균 씨가 그런 식으로 움직였다면 그렇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을 김영선 의원을 호가호위하면서 농단을 한 것이다. 이제 그런데 이런 취지의 지금 이제 말씀이시죠? 계속 나오고 있지만 명태균 씨의 말들이 다 그리고 강혜경 씨의 주장들이 지금 사실대로 계속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여러 가지 당시에 일단 윤석열 대통령 부부 김건희 여사까지 이 대통령 부부를 포함해서 지금 박안수 경남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여러 유력 정치인들이 다 거론이 되고 있지 알겠습니다. 않습니까? 이 짧게라도 다른 문제 하나를 다뤄야 되겠어서요. 최영도 의원한테 먼저 질문 드릴게요. 이 단계 사태 이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당원 게시판. 좀 단계 이거 점점 커지고 있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그래서요. 같습니다. 먼저 짧게 설명하시고 지금 시간이 한 1분밖에 안 남았어요. 사무총장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당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하는 걸 목적으로 된 건데 실제로 이제 한동훈이라는 이름의 당원도 4명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게시한 사람은 그 실명을 가진 그 다른
동명이인의 그 계신 분이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제 이걸 하다 보면은 우리 당원 게시판에 실질적으로 원래 보장하기로 원칙에서 어긋나게 된다는 이야기고 또 그리고 그 한동훈 대표 측이나 당 지도부에서 볼 때는 이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이거 오히려 그냥 분열시키기 위한 전략인데 그걸 가지고 다 일일이 한다는 것 자체가 소모적이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터무니없는 얘기라는 얘기가 최영두 의원님은 그렇지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도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가장 결정적인 게 한동훈 대표가 지금 말을 못합니다. 확실하게. 장인, 장모, 부인, 딸이 아니다. 명의가 도용됐다.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근데 말을 못하고 있거든요. 한동훈 대표 성격이 이게 사실이 팩트가 아니라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그동안에 그 언론이나 이런 데 하면은 당장에 제가 볼 땐 고소 고발입니다. 왜냐면 명의 도용 당했는데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게 고소 고발해야죠. 근데 가만히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법조인 해봤었는데 우리 진영구 전에 그 고검장했던 분하고 다음에 부인하고 전부 그래서 바쁘고인데 이거는 뭔가 당원 게시판에 쓸 시간이 있을까 싶어요. 관련이 있다. 김현장 어디 변호사 그렇게 볼 수밖에 유명 없는 로펌 거고요. 변호사의 한동훈 대표의 이 석연치 않은 태도 고령의 언론을 피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기를 피하고 있어요. 그런 거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다 돼서요. 예. 강대강 토론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도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서울 시내 강변북로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고요. 반대 일산 쪽 천호대교 일대 밀리는데 3차로 작업으로 구리시계부터 여파 받습니다. 북부간선로 도심 쪽 구리시계부터 이동량 많고요. 분당수서로 도심 쪽도 복정부터 차간거리 좁혀 지납니다. 고속도로는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구리 판교 방향 불암산 터널 1차로에 발생한 사고 처리하면서 일대 정체고요. 이후 구리부터 상일, 서안암에서 송파까지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칠곡 분기점 4차로에 추돌 사고 나서 일대 혼잡합니다. 경기권에서는 기흥에서 죽전 휴게소까지 정체고요. 시구간 들어와서는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문학에서 서창까지 정체인데 서창 분기점 3차로에 추돌 사고 나서 처리 중이고요. 이후 신천에서 일제까지 밀립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 광양터널 부근 2차로에 발생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 순천 쪽은 창원 1터널에 사고 있었는데요. 처리는 완료됐지만 아직 여파가 남아서 창원 분기점부터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비영입니다. 네, 의대 정원 확대로 불거진 정부 의료기관 갈등이 10달 가까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 의정협의회를 통한 이 문제 해결도 지금 여의정 부분 협의회로 가동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협의 지도부가 교체됐습니다. 전 지도부 이면택 회장이 탄핵되면서 비대위 체제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네, 이번에 새로 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신 박형욱 위원장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그 비대위원장 어려운 상황에 이 비대위원장을 맡으셨는데 지금 어떤 심정이십니까? 뭐 이게 일종의 독배입니다. 여기저기서 다 이제 비난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독배를 드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왜 독배인 줄 알면서 드셨습니까? 아무래도 전공의들이 또 강력히 요청을 했고요. 네. 또 의료계 내부에서도 지금 이 비대위가 또 차기 회장 선거를 하는데 네. 선거판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우려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좀 책임을 맡아달라고 그런 요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의협의 새 지도부는 언제 선출되죠?
1월 초에 선출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 위원장님은 그 새 지도부가 선출될 때까지의 비대위를 이끄시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부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신뢰 회복 조치가 먼저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 신뢰 회복 조치의 선결 조건으로 책임자 문책을 내거셨는데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제가 의협과 정부의 양자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 직접 참여했었습니다. 네. 거기서 의대 증원 규모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사실과 다르게 대국민 담화에서 19차례나 협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국민들은 의료계가 불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정부를 믿고 또 협의를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러니 정부가 협의했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문책의 정도는 사실관계가 바로 잡히면 그에 따라 정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대통령이 직접 해야 된다는 것이 선결 조건인가요? 꼭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부 자체에서 네. 그런 식으로 의료계를 사실과 다르게 불통이라고 낙인 찍은 거 그런 거를 사과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는 누군가 그 기관이 사과할 수는 없을 거고 누군가가 있을 텐데 보건복지부 장관입니까? 아마도 보건복지부 장관님이라든지 네. 행정을 책임지는 분들이 부처의 행정을 책임지는 분들이 말씀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선결 조건이라는 거죠. 글쎄 선결 조건이라기면 그렇게 해야지 아마도 신뢰가 쌓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네.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대안 문제도 제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따를 겁니다. 그런데 비대위원들께서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겁니다. 아하. 예, 비대위원들이 협의도 하지 않고 협의했다고 거짓말하는 정부 그리고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정부하고 대화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 위원장님은 정부하고 대화할 생각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거는 이제 이제 저는 이제 그 상황이 결정돼 있는 건 아니고요. 조금 네.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네. 정부가 신뢰 회복 조치를 하고 정부를 믿을 수 있구나. 네.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 대화를 거부한다는 건 이상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선결 조건이라는 게 사실 제가 자꾸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 드리는 거는 구체적으로 요구가 있을 때 정부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동안 그 정부가 그 사실관계를 잘못 얘기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이 대국민 사과 또는 의료계에 대한 사과를 하면은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글쎄 이제 그것만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의대 2,000명 증원이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잡아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의사 공급 과잉이 초래된다는 연구는 다 빼버리고 원하는 연구만 가지고 결론을 내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 오히려 비과학적입니다. 네. 즉 비과학적 주장을 한 것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도 제일 중요하죠. 아무튼 정부가 여태까지 의료계를 향해서 한 일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면 그때 비로소 신뢰가 형성이 된다는 거지 그때 바로 뭘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위원장님 예.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정부가 다 선결 조건처럼 다 해야지 비로소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문제가 다 해결해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얘기랑 비슷하게 들리는데 바로 예. 그런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대화를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그 생각들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행자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네. 상대방이 대화도 안 하고 대화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저쪽은 불통이다라고 얘기하고 사과도 한마디 안 하는데 그 대화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그렇게 잘못 얘기했고 사과한다고만 하면 그러면 예. 대화를 시작할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 생각뿐만 아니라 비대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믿어볼 수 있겠다라고 하면 대화를 하는 것이고, 야, 정부가 아직도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믿고 나설 수 있겠냐. 그런 의문이 많으면 대화가 어려운 알겠습니다. 거겠죠. 그동안 그 전공의나 의협에서는 그 2,000명 증언을 백지화하지 않으면 대화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예. 또 지금 이미 2025년 수능이 그 진행되고 있지만 2025년 정원 문제까지도 백지화할 수 있다 결단만 내리면 그러기 전에는 대화할 수 없다 이런 주장도 해왔잖아요. 예. 위원장님도 그런 생각이십니까? 글쎄요, 그것도 이제 제 생각에는 원래 고등교육법이 네. 4년 예고제라는 걸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4년 예고제. 예. 의미는 학생이 입학한 후 졸업할 때까지 교원 시설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이 법에 따라서 2025년 의대 정원은 1년 10개월 전인 2023년 4월에 이미 발표됐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불과 9개월 전인 2024년 5월 그걸 번복해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법을 이렇게 마음대로 무시하는 것은 정부인데 마치 의료계가 법을 무시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에는 저희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언론이 오히려 정부에 왜 고등교육법상 4년 예고제를 무시했냐. 1년 10개월 전에 발표한 것을 마음대로 바꿔놓고 시간만 끌다가 이제와 의료계에 법을 들이느냐. 그게 과연 법 정신에 맞는 것인지 물어야 됩니다. 네.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거죠. 다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그 입시 정원은 약 1,500명이 그 증원된 상태로 진행 중이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원점으로 약 1,500명의 증원이 없는 상태로 돌려야만이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십니까? 아니면은 일단 2025년도는 이미 진행됐으니 기정사실이 됐으니 어쩔 수 없다. 2026년 정원부터 그러면 원점에서 토론하자라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글쎄요.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한 것이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네. 자꾸 이제 숫자를 이제 말씀을 계속하셔서 이제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병원에서 많은 의사가 사직해서 진료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네. 의사들은 새로 입원하는 환자를 최소화하고 이미 입원해 있는 환자 진료에 집중합니다. 네. 당연히 새로 입원하려는 환자들의 불만과 혼란이 있겠지만 의사들은 100% 이미 입원해 있는 환자 진료에 집중할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본 동경대에는 육구학번이 없습니다. 1968년 학내 소요가 돼서 전교생이 유급이 되니까 총리자문기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육할 환경이 안 되는데 무리해서 입시를 실시해 신입생을 받아들일 것까지는 없다. 결국 신입생 모집이 중단되죠. 네. 그래서 수험생들의 혼란도 고려해야 되지만 대학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미 입학해 있는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하는 겁니다. 네. 제 생각에 우리 사회가 입시만 중요하지 교육에는 진정한 관심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네.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는 저는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 정부와 의료계 간에 오랜 그 주장들이 있었잖아요. 그 주장들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2025년도 입시 정원을 백지화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대화할 수 없다는 게 그동안의 전공의들과 대학생 지금 학교를 안 나가고 휴학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주장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주장에 위원장님도 동의하시는지를 제가 여쭙는 겁니다. 약간 이런 상황 비슷한데요. 이제 다른 나라에 보면 약탈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약탈혼. 예. 이제 어떤 여성을 이제 그런 식으로 해놓고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의료계가 만약에 합의했다 그러면요. 2년 후, 3년 후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요. 나중에 계속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예. 해부학 실습을 할 때 몇 년 후에 문제가 생기고요. 또 임상 실습을 할 때 병원을 찾지 못해 고민할 겁니다. 예. 그런데 그때 되면 지금 장관이나 대통령께서는 다 안 계시죠. 네. 그리고 나서 의료계가 합의했다. 이러고 이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거거든요. 예.
예, 위원장님이 이제 설명을 편하게 좀 알기 쉽게 하시느라고 예시 드신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만 이게 그 약탈론 예시는 그렇게 적절한 예시는 아니었던 걸로 저는 진행자로서 말씀드리고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지금 의협 비대위를 보면 이번에는 박단 전공의 대표를 비롯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다수 참여할 것으로 보도가 되던데 사실입니까? 예, 말씀드리는 제가 이제 그건 말씀드렸는데요. 네. 전공의 비대위에서 추천한 3분이 참여하십니다. 네. 그런데 그냥 의대생이 의협의 그 회원입니까? 의대생은 의협의 회원이 아니죠. 그런데 의협 비대위에는 들어옵니까? 비대위에는 반드시 의협 회원만 참여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를 들어서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 AM에 미국 의사협회에 의과대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미래의 의료를 책임질 이제 사람들인데 네. 그분들이 평상시 때 의료 정책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하고 그런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야 의정협의회가 그 부분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의료계의 일부 단체의 그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예. 그분들과 소통은 지금 하고 있으신가요? 글쎄요, 그렇게 소통이 이렇게 긴밀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상황인지는 대충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국은 지금 위원장님이나 의협의 입장은 또 전공의들의 입장은 정부가 먼저 태도를 바꿔야만이 대화가 가능하고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복지부 장관에게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지 마무리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모든 대화에는 신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뢰 회복 조치가 가장 1차적으로 대화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해달라. 예,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1, 2, 3, 4 이렇게 요구하지는 않겠다. 그거는 제가 또 비대위 출범 입장문에서도 또 밝힌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짧아서 그런 얘기들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비대위 출범 선언문에 나와 있는 신뢰 회복 조치를 먼저 정부가 해달라. 그렇다면 우리도 대화할 수 있고 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사협회 박형욱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네, 11월 20일 수요일 전격시사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께 짧은 시간에 핵심을 전달하려다 보니까 제가 조금 공격적으로 인터뷰를 했던 부분이 있었던 점 양해 바랍니다. 고맙습니다.